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안팎 인사와 잇따라 만나면서 선대위 조직 구성과 인선에 대해서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선대위 구성에 대해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사 영입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만난 데 이어 당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선대위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또 당내 초재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선대위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주요 인사들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왜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네,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요, 의원님? 이제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위원장까지 전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처럼 그냥 당대표가 창고에 물건 집어넣듯이 전체 의원들 몽땅 꾸겨넣고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따로 있는 그런 선대위가 아니고 진짜 전 국민의 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실질적인 선대위를 만드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죠. 우리 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도 함께 가야 되고 김종인 위원장도 또 함께 합류도 시켜 드려야 되고 또 사실은 민주당 계열에서 일하던 많은 분들도 함께 같이 가고 이러는 국민 선대위를 만들려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구애 작전을 펼쳤다. 여러 가지 언론의 수사들이 참 재밌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모셔올 때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아까 우리 김채국께서 창고에다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옥상에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아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 네, 네. 지난번 어떤 만평이 그렇게 이재명 후보 캠프 큰 메모드급인데 힘들어하고 나가려고 하고 윤석열 캠프는 엄청나 위에 사람들이 타고 붙잡아서 같이 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만평이 나왔었는데요. 창고는 지붕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지만 네. 옥상에 얹어놓으면 엄청나게 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총괄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총괄, 저것도 총괄 이렇게 사실은 그냥 말잔치죠. 지난번에 언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화로 본 무슨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그런 건 딴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발감위원장을 세웠다는 거지. 알박기를 아주 천재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이 사람은 꼭 넣어주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내가 언제 정권 달라 그래서 인사권만 달라 그랬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윤 후보를 괴롭혔다. 온갖 험담을 다 하시죠. 예, 괴롭혔다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후보는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올 수밖에 없는 위치.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다 가져주는 거는 또 싫고 본인 나름대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미 장제원 의원 통해서 이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내부적인 암투로 계속 그 물밑에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열기구가 뜨고 있는데 네. 밑에 구멍이 이제 새고 있다. 그렇게 보셨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저도 이제 만평을 봤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목 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서 훈수를 두는 거죠.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 이유가 뭔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말 역량 있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지도력이나 통찰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이제 정치적인 경험은 좀 비교적 일천한 분이잖아요. 결국은 그 빈틈을 좀 메꿔주는 역할, 또 그동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검증된 분이었죠. 네네. 2012년도 당시 박근혜 후보의 그 대선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아마 느끼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그때도 지도력을 보여주셨고 지금 현재는 가장 주도권을 좀 행사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줄 분이라고 네, 믿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을 거치면서 초기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거리를 두다가 고비고비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더 가까워진 걸로 알아요. 윤석열 후보 개인적으로 도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오던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시려는 거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초재선 의원들과 점심도 하고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제 경쟁자였죠.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등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쪽에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이쪽 자리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구민주계,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밑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당에 있다가 또 안철수와 함께 하다가 안철수가 안 되니까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더 많이 윤석열 후보 쪽도 이제 영입위원장이 또 그 김영환 네네. 전 장관이잖아요. 네네. 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장관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후보 자체도 호남에 대한 공을 들이는 부분 이것들이 다 모여져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기획통에 네, 해당된다는 그렇게 알려졌죠. 것이죠. 이제 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안철수와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 그럴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 청년 소통 플랫폼이자 청년의 꿈을 공개했고 뭐 하루 만에 뭐 글이 뭐 10,000개가 달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2030 세대와 함께 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다음 대선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은 이제 우리 당 경선에서 2위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여론조사로는 지지율 1위였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특수 상황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지지했던 특히 이제 청년층이 완전히 돌아서서 뭐 이탈하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지지를 할 대상을 찾다가 보면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로 갈 수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중립지대에 아, 붙들어 놓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윤석열 후보를 세게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의원 자체의 그 지지가 시원함과 재미있음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끌고 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당의 집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의 전화를 안 받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이런 플랫폼도 만들고 소통을 이어가다가 윤석열 후보 측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기수도 새카만 후배가 또 입당 언제 했다고 뭐 깐부라니 어쩌니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있다가 그런 어떤 분노가 삭혀지면 내가 어디 가겠노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지금은 의도적으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척한다. 그럴 뿐은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다. 네, 참 좋은 분이거든요. 네. 아니 홍준표 의원 자체가 막 그걸 미리 가식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하고 그런 성품이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다. 네. 그 솔직 담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도 솔직한 모습이에요. 댓글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거기에 대고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것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금.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네. 지금 당장은 조금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지금 소통 행보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완전히 거군요. 인격 해석입니다. 네, 네, 좋은 해석. 네.
지금 뭐 이제 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폐색이 짙으니까 모든 게 지금 속상한 거예요. 이야기만 해도 막 화를 내잖아.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선물했는데 이로는 댓글 조작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죠. 크라켄이고 또 AI 윤석열, GPS 장착 유세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단 주머니 1호 크라켄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것을 소위 말하는 1호로 지정했을까? 사실은 왜 그게 1호가 됐는지. 왜냐하면 1호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은 선관위가 가져가야 될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죠. 네네. 그리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당의 디지털위원회가 아주 이런 기술이 있어. 드루킹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걸 재기발랄하게 한번 보여줄 뿐이고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거 갖고 이기느냐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이영 의원이 암호해독 네네네. 기술 프로그램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나서서 개인적으로 그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진들하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동안의 그 전력을 보면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몰이를 통해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 크라켄을 동원해서 잡아내야 될 그런 사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치만 해놔도 겁이 나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드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뭐 드루킹을 우리가 연상시켜서 그걸 가지고 한몫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우리는 정말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모략 또 흑색선전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도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역으로 그 크라켄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 단속을 먼저 하라 또 이렇게 역공에 나섰던데요. 어떤 맥락일까요?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대선 공간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좀 불법적인 일들을 네네. 법을 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송영길 대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니네 당만 그렇다. 아니다. 이런 논박을 할 것이 아니라 네네. 여야가 모두 대표가 모여서 이번 대선을 좀 공명정대하게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비방을 중지하자. 이런 어떤 신사협정 정도 맞아야 되고요. 네. 또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것은 뭐 좋은 의도다. 네. 그 정도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한마디로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고 관련돼서 3명은 이미 구속됐었고 이 도주했다가 거의 보름 만에 다시 이제 잡힌 이모 씨까지 해서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선수들 5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또 김건희 씨와 어떤 연관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김건희 씨가 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져서 정치적으로 검찰이 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임함으로 인해서 수사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끼쳤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더 수사해야 될 부분들을 면죄부를 줬다든지 네네. 뭐 유죄가 있는 것들을 그냥 기소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의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네. 국민들이 여전히 말하자면 투자자로서의 김건희 씨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어떤 의혹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소할 책임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한테 있다. 뭐 그런 부분이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우리도 그냥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뭐 그 1인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수익을 얻어주겠다 하니까 맡겼다가 손해만 보고 있어서 돈을 돌려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뭐 전체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계좌도 공개했죠. 보통 이제 주가 조작이라 하면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이러거나 하는데 뭐 그런 대목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를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서 망신을 주고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건에 동원된 검찰은 야권 대선 주자를
흠집내고 집권을 막기 위해서 나선 권력자들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경찰 당시 내사 자료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지금 김건희 씨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검찰을 수사를 이어간다면 후보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겠죠. 내년까지 이런 수사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네. 냉정하게 보면 그 전에 어쨌든 수사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뭐 유죄면 유죄라고 해서 뭐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무죄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든지 좀 빨리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문제가 이쪽 저쪽에 다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주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료가 네. 경찰의 내사 자료거든요. 내사 보고서예요. 그게 외부로 어떻게 공개될 수 있었는지 이거는 완전히 지금 주문 제작형 수사다. 그 여권에서 김건희 씨 수사를 얼마나 촉구했습니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여당 의원에 의해서 언론에 폭로가 된다면 이거는 뭐 선거운동을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이 수사기관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식으로 권력자의 앞잡이가 된 수사기관들은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수치상 윤석열 후보가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인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뭔가 갭을 나누는 본질적인 상승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대선을 한 4개월 정도 남긴 이 시기에 이 지금 점수, 이 수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두세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네. 컨벤션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서히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서서히 컨벤션 효과는 많이 누렸고 점차 그 효과라는 것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당이 후보 지지율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 애매한 고착 상태에 있고 네. 또 이재명 후보도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역컨벤션이라 해야 될지 어쨌든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가 두세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활기 넘치게 하는 그런 어떤 충격 요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서히 정당 지지율에서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후보 지지율도 30%에서 34%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뭐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상으로 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민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87년 이후에 네. 선거일 4개월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회창이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 김대엽 사건을 일으키면서 결과를 뒤집어 엎은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놀아나고 그런 이변이 생겼을 뿐 나머지 모든 대선에서는 4개월 전에 앞선 후보가 당선이 되었어요. 네. 당의 후보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보완시켜주는 기제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후보의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선출되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결집할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워낙 그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숫자도 많지만 그보다도 강도가 세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모인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경선이 일주일만 더 갔어도 뒤집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많거든요. 과반수를 득표해서 후보가 되었는데도 심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후보로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 그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다양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민의힘을 주제로 지난 한 주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약 10만 7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조사기간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참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0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묘역 입구에서 묵념으로 대신했습니다. 11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급상승 연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정신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 후보는 방명록에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썼는데요. 여권에서는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냐고 공세를 폈고 윤 후보 측은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앞으로도 반듯하게 세워나가겠다라는 의미라며 5월 정신을 독점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3위는 프레스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히면서 프레스센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4위는 여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전국 여성대회에서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5위는 탈당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2030 당원들이 탈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탈당자가 40명 남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2030 당원이 큰 비율로 탈당에 나섰다며 이들을 조롱하면 돌아오는 건 역풍이라고 맞섰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급상승 인물 연관어입니다. 1위는 손준성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0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또 고발 사주 의혹과 별개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손 검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2위는 박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조폭 연루서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한 박철민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위는 김병준입니다. 김병준 명예교수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급상승 인물 연관어에 올랐습니다. 4위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두고 야당 측에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유 실장은 그런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5위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의미로 난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일부터 8주간 전국을 누비는 민생 대장정으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박 3일간의 첫 메타버스 지역 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울산 중앙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에서 2030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제 거제 대우조선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는 등 부울경 지역의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거리를 누비면서 2030 세대, 또 스타트업 관계자들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인 거는 또 사실입니다. 지금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새로운 인물의 구성, 네. 또 깜짝할 만한 영입 인사의 출연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 의원조차도 구성은 했으나 지금 네. 잘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네. 표현하고 있고 비판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찬 등판 논의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정책 제안들을 당이 기민하게 네, 네.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또 김부겸 총리조차도 네.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조의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때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SNS를 통해서 시원한 말을 통해서 거대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 후보라고 하는 공간에서 통하기 어렵다. 특히 여당 대선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SNS를 통해서 날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교통정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힘이 한데 모여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냥 돈 퍼주겠다. 그것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 세금을 어떻게든 자기 선거운동에 쓰자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당이 그 기재부 보고 국정조사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나라 돈 가지고 선거에 쓰려고 하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계속 가면 나라를 정말 망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상태가 고착화되어서 15% 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계속 가리라고 생각해요. 계속 가리라고 생각한다. 네. 선대위 자체만 보면은 일각에서는 아니 후보가 된 지가 언젠데 지금 이낙연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추미애 안 보이고 박용진 안 보이고 선대위에서 같이 원팀으로 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안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추미애 정리가 장관은 보이던데요. 추미애 장관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한 번씩 나와가지고 김종인 무식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우리 당의 득표력을 상당히 계속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네. 추미애 전 의원에 대한 이 애정, 네, 예. 끈끈하시네요. 고마운 네. 분이에요. 네. 어떻게 된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다들 지금 어디 우리 계세요? 당의 네. 선대위가 메모드급으로 구성이 됐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잘 세팅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이중 구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중 그러니까 구조? 네.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하는 용광로 선대위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 캠프는 신복지본부 네. 또 정세균 의원 미래경제본부 네, 네. 즉 자기 캠프의 색깔에 맞는 캠프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엮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 없고 내가 이 캠프에서 열심히 뛴다는 걸 과연 후보가 알까? 말하자면 이런 자발성을 많이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씩 선물 받듯이 뭔가 이렇게 자리를 하드니까 그게 표시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종으로 행어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이렇게 엮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 니네들 각자 해라. 나는 내대로 간다.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네.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부에 네. 만약에 민주당 선거운동을 좀 기획한다면 버스에 의원들 한 번에 갈 때 한 10명씩은 태우고 갈 거예요. 그래 가야 망언도 좀 덜 할 텐데 가면 망언을 하잖아요. 1일 1망언.
그래서 한 10명씩 태우고 가라. 그렇죠. 그래 명씩 가면 태우고 가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망언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망언은 하는 못하겠죠. 막을 거 아니에요. 그 청년 부산까지 가서는 무슨 뭐 부산이 재미없다 그러더니 또 어디 가서 내가 전과자인데 뭐 너도 전과 달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알리기 위해서는 이래 룰을 좀 벗어나도 룰을 벗어나서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맥락은 것이 보여요. 샌드박스를 네. 얘기하는 그러면 안 거지. 돼. 그걸 뭐 룰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 안 했겠어요. 된다고. 청년층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 청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죠. 그건 양 후보가 똑같습니다. 뭐 남성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홍카단 홍준표 캠프에서 했던 그 글을 이재명 후보가 뭐 인용해서 한번 글을 돌려봤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2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양쪽 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공을 들일 필요가 생겼어요. 이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0%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이 말하자면 20대들이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쪽으로 갖고 오지 못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수의 20, 30대가 아주 다수의 5, 60대들을 먹여 살리는 산업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데 말하자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의 전체가 없다.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전체가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대선 후보들은 20대 MZ세대에게 관심과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민주당 후보가 해야 되는 어떤 과제이자 숙제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20대, 30대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간 이 모든 지금 원인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취직도 안 되죠. 부동산 값은 특히 아파트 값을 2배, 3배 올려서 개인적으로 부채를 다 안고 집이라도 사두자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희망을 뺏어가 버렸어요. 현실이 그런데 거기 가서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한다고 찍어주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는 이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뺏어간 그 죄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청년들의 여전히 말하자면 무응답층 비율이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뭐 일면 이 문정부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저쪽을 봐도 별거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쪽은 이쪽보다 냉정하게 더 낫나. 다만 홍카콜라라고 하는 저 아저씨가 약간 재밌어 보이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재명 후보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국토 보유세 도입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원님?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기본소득세의 제도가 이재명 후보의 큰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본도 이재명 후보의 자기 철학을 관철하는 것 그리고 이번 대선에 이기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제가 보기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본소득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토지세를 거둔다는 것 자체가 과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솔직히 그런 냉정하게 의문을 보면. 네, 갖게 네. 되고 과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내부 토론을 통해서 고민해서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한방향 정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제가 남는다라고 솔직히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서 이제 부동산 전쟁이라고 해서 여야 후보 간의 부동산 관련 이제 그 각각 정책들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저 종부세 검토가 대강 이야기를 한 걸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통합하겠다. 사실상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은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조금 높이든 뭐 세율 조정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네네. 거래 가격으로 지금 올리는 그것을 좀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공시가격은 사실 그것을 계속 올렸다가 만약에 거래 가격이 내려가면 공시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율을 2배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올리니까 세금이 한 4배씩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조정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 지금 세제를 마구 덧대 놨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를 포함해서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이 세제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네. 종부세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그 윤석열 후보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일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 조건부 특검을 수용했고, 최근 발언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뭐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배임죄라든지 깨끗하지 못한 돈거래가 있다든지 또 뒤로 무슨 그런 미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 왔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특검 수용 요지가 있다. 단 그런 특검이라고 하는 공세를 야당이 펴온 만큼 윤석열 후보도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게 동등하게 특검 필요하면 특검 받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이 윤석열 후보 측에 제기된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양쪽 다 가능할까요? 아니 뭐 특검을 하겠다고 결단만 내리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그 이야기는 특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처음 수사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수사 자체가 저렇게 엉터리로 해왔는데, 거기 되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 말은 아직 미진하지 않다, 결과를 지켜보자. 그래서 수사라는 걸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거든요. 아예 그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 다만 말로 그저 뭐 미진하면 특검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도 특검을 하면 곧바로 배임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라는 걸 스스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왜 모르겠어요. 그 들통 날까 봐 겁날 거지.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을 구성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3-4개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내올 수 있느냐, 물리적인 시간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논의에 비해서 현실화가 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어서 특검을 안 받는다, 꼼수다, 이렇게 공세할 거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지금 이미 배임죄 수사는 거의 수사 결과가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가서 한 일주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 기간을 오래 둬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그 특검의 그 활동 기간을 5년으로 하면 돼요. 수사가 길어질 건 아니더라도 아마 쌍특검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법사위 안에서 여야가 법안을 구성하는데 네. 이 수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누가 특검이 될 거냐 하는 그 논란의 시간이 의외로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보호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김건희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아니,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 우리도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 난 보호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네.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받을 테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냥 받으면 돼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 곽상도 이제 전 의원이 됐죠.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 예정이고요. 지난 17일에는 이제 주거지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계속 이제 파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하다가 못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그 아들에게 뭐 산재라든지 성과급을 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이 한 10배, 15배 정도 과한 액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고 줬겠느냐.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동문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직간접적인 영향력권에 있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나름대로 검찰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정황 자체만으로 이거는 충분히 어떤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사람들이 그 대장동 개발에 그 나설 당시가 2015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 13년도. 이사장, 네네. 예, 이 사장을 지내던 때였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제 대장동 사건에 도움을 줬다든지 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미 대법원 판례 자체가 말씀하신 포괄적 뇌물죄라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 자체가 막연하거나 모호하면 그거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가성과 청탁의 구체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데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잡지는 못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이 2015년 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이제 2007년, 2010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가 대출을 받아왔는데 그 저축은행들이 망하면서 다시 그것을 압류해가는, 네네.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와 연관된 법조인들이 상당수 수원지법에서 일했던 연관성을 가지더라고요. 이 과정이 역으로 추적해보면 연관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난 16일 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을 파악하는 곳인데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검사들이 정말 참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쌍방울 그 회사예요. 근데 그때까지 쌍방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기껏 변호사 수임료 얼마인지 그거 알아보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 얼마를 줬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변호사비 얼마 신고했는지 그거 알아보러 기껏 여기 압수수색하는 이분들이 진정한 검사가 맞냐고요. 이건 조선시대 포졸들이 와도 이렇게 수사 안 해요.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그 수사팀 위에서 참 윤석열 총장이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제 그때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수사를 다 못하게 다 쫓아내고 지금은 전국에서 수사를 가장 못하거나 또는 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검사들만 데려다 놨거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한 줄평, 사이다 한 줄평 들어야죠.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예, 우리 이재명 후보 초반부터 폐색이 짙어지니 이제 혼비백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뭐 비단 주머니를 여러 개 준비했다고 하지만 김종인의 폭탄 주머니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그런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인물, 그걸 둘러싼 내홍 이런 것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